편안하게 오늘도 사자성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내우외환, 내우외환.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집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밤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거든요. 남편과는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게 되고 시어머니는 손자 교육 문제로 계속 간섭하시고요. 친구들은 다들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우외환이라는 사자성어였어요. 안내, 근시무, 박외, 걱정환. 말 그대로 안에도 걱정거리가 있고 밖에도 걱정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면초가처럼 완전히 포위된 상황을 말하는 건데 딱 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범중엄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며 쓴 글에서 나온 말이에요. 당시 송나라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나라 안에서는 관리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나라 밖에서는 거란족과 서아족이 계속 침입해오고 있었어요. 범중엄은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안으로는 백성들의 근심이 있고 밖으로는 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나라 걱정을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고 해요. 신하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했지만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황궁 안에서는 대신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국경 밖에서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범중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그때 제가 깨달은 건데요.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범중엄도 결국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며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잖아요.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안팎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제가 무너질 이유는 없다는 걸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내우외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호구지책, 호구지책. 새벽 5시 반. 알람도 안 맞춰놨는데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집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짜증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부터 우는 거야?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그 아기도 배가 고파서 우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도 피곤하겠지만 일어나서 밥을 해주거나 분유를 타주겠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호구지책이라는 사자성어였거든요. 호구지책은 호구 더하기 지책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호구는 입에 붙일 것, 즉 먹을 것을 의미하고요. 지책은 방법이나 계책을 뜻해요. 그러니까 호구지책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란 의미거든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말이에요.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중국 당나라 시대였어요. 그때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름은 맹교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가난했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 종일 글만 읽을 수도 없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집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나무를 해서 팔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그때 맹규가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호구지책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정말 큰 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옆집 애기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모두 결국 호구지책을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그 부모도, 저도,
길 위의 모든 사람들도 말이에요. 누구는 회사에 다니고, 누구는 장사를 하고, 누구는 프리랜서로 일해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다 같은 이유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호구지책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는 의미도 있어요. 그 절박함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저도 그 순간 이해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바로 호구지책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부창부수, 부창부수.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시니까 할머니가 벌써 물티슈를 준비해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화면이 어두워지니까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본인 핸드폰 불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몸짓만으로도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모습을 딱 표현한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바로 부창부수예요. 부는 남편 부자, 창은 노래할 창자, 부는 아내 부자, 수는 딸을 숫자를 써요.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서 화답한다는 뜻인데 요즘 말로 하면 부부가 서로 마음이 잘 통해서 하나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건 중국 고대 관혼상제 중에서 혼례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결혼식에서 신랑이 먼저 혼례가를 부르면 신부가 그에 맞춰서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노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두 사람이 서로 조화롭게 지내겠다는 다짐의 의미였던 거죠. 특히 공자님 시대에는 이런 부부간의 조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맞아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화로워야 나라도 평안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부부 화합을 넘어서서 사회 질서의 근본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데요. 진짜 오래 함께한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요. 할아버지가 물티슈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낀 할머니, 할머니가 불빛이 필요할 걸 알아챈 할아버지. 이게 바로 부창부수가 아닐까 싶었어요. 진정한 부창부수는 한쪽이 무조건 짜라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측은지심, 측은지심.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역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오르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중학생이 달려가서 할아버지 팔을 살며시 붙잡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그 순간을 딱 표현하는 말이에요. 측은지심. 측은할 측, 숨을 은, 마음지, 마음심. 측은하다는 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고 지심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안타까운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뜻해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전국시대 맹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에서 나왔어요. 맹자가 어느 날 궁궐을 지나가는데 왕이 제사에 쓸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그 소가 너무 무서워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마음이 아파서 소 대신 양을 잡으라고 명령했다고 해요. 맹자는 바로 그 순간에 왕의 마음을 두고 측은지심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동정심, 연민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도운 중학생의 표정이었어요.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측은지심이라는 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의 마음이구나. 결국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금지 오겹, 금지 오겹.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자기 딸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애들이 흙 못 쳐가며 놀 때도 혼자 조용히 책 읽고 옷 한 번 더럽힌 적이 없거든요. 마치 금으로 만든 가지, 옥으로 만든 잎사귀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얘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금지오겹이에요. 금, 가지지, 옥, 잎, 엽. 금으로 만든 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사귀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집안의 귀한 자녀, 특히 딸을 표현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예쁘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옛날 중국 한나라 때 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가 자신의 누이 동생을 너무나 아꼈거든요. 그 누이가 바로 평양공주였는데 어릴 때부터 정말 아름답고 총명했대요. 무제는 평양공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마치 금으로 만든 가지에 옥으로 만든 잎이 달린 것 같구나. 세상에 이런 귀한 보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정작 평양공주는 어땠을까요?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해서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진짜 사랑은 상자 속에 곱게 모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 버스 안 아주머니처럼 자식을 금지오겹이라며 과보호하면 정작 그 아이는 세상의 거친 바람도 못 견디는 온실 속 화초가 되어버리거든요. 진짜 금지오겹은 소중히 여기되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키워주는 거였어요. 송구영신, 송구영신.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정말 우연이라는 게 있구나. 급하게 뛰어가던 제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딱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겠다. 송구영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송구영신은 보내다 송, 묵을 구, 맞이할 영, 새로울 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연말연시에 많이 쓰는 말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거든요. 이 말이 처음 만들어진 건 중국 당나라 때예요. 시인 왕환이 쓴 시에서 나온 말인데 그 시의 배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강가에서 새해 첫날 해가 뜨는 걸 바라보면서 지은 시였거든요. 밤이 완전히 가기도 전에 새벽이 오고 옛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새해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왕환은 그 순간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구나. 끝과 시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뭔가 완전히 끝내고 나서야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날 깨달았죠. 인생은 엘리베이터처럼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거구나. 억지로 문을 닫으려고 하거나 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구나. 진짜 중요한 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옛 것을 보내면서
동시에 새 것을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송구영신의 진짜 의미였던 거죠. 감탄고토, 감탄고토. 길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제 모습과 겹쳐 보이더라고요. 고양이는 맛있는 건 냠냠 먹고 쓴 건 뱉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쓴소리는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정말 웃긴 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무려 수천 년 전에 누군가가 딱 4글자로 표현해뒀다는 거예요.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어요. 달감, 삼킬 탄, 쓸고, 뱉을 토. 달콤한 건 삼키고 쓴 건 뱉는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기에게 이로운 건 받아들이고 불리한 건 거부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중국 한나라 때 이야기예요. 한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뻔뻔한 인물이었어요. 윗사람이 칭찬하면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꾸지람을 들으면 그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마치 달콤한 음식은 굴걱굴걱 삼키고 쓴 약은 뱉어버리는 것처럼요. 다른 관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감탄고토구나 라고 혀를 찼다고 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사람이 나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도 이런 처세술이 통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건 길고양이를 보면서 말이에요.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저도 달콤한 칭찬만 들으려고 하고 쓴소리는 피하려고만 했던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정말 성장하려면 때로는 그 쓴맛도 삼켜야 한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짜 지혜는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받아들일 줄 아는 데 있다는 걸 그날 길고양이가 가르쳐줬네요. 읍참마속, 읍참마속. 길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공부나 취업 같은 걸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의미를 깊이 담고 있는 사자성어로 소개해드릴게요. 읍참마속이라는 말인데요. 읍은 울옵, 참은 벨참, 마는 성씨마, 속은 성씨속 자예요. 말 그대로 울면서 마속을 벤다 하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도 원칙과 법도를 어겼을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공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시대 충나라의 제갈량이라는 천재 군사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마속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마속은 제갈량이 형처럼 아끼던 부하였어요. 똑똑하고 충성심도 깊었죠. 제갈량은 마속을 정말 신뢰했고 중요한 전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마속이 교만해져서 제갈량의 전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결국 대패하게 되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죠. 제갈량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고 해요. 마속을 처벌해야 하는데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는요. 하지만 군법은 엄격했어요. 제갈량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처형했어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를 자기 손으로 벤 거죠. 저도 그 할머니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정말 친한 동료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목격했을 때였거든요. 그 친구는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했고 진짜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국 그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친구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떠났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거더라고요. 당장은 미워할지 몰라도 결국 옳은 길로 이끄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비몽사몽, 비몽사몽.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분이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중얼거리셨거든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요즘 매일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깊은 뜻이 담긴 사자성어였더라고요. 비몽사몽, 이 말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어렴풋한 상태를 뜻해요. 한자를 하나씩 풀어보면 비는 아닐 비, 몽은 꿈몽, 사는 같을 사, 몽은 또 꿈몽이에요.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그런 애매모호한 정신상태를 표현한 말이거든요.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깬 것도 아닌 그 경계선에 있는 몽롱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당나라 때에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녔대요. 그런데 깨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비 꿈을 꾼 건지 아니면 나비가 이태백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과 꿈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비몽사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 그날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알고 보니 그분은 최근에 남편분을 잃으셨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계실 것 같고 저녁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매일이 꿈 같고 생시 같고 그런 거였던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 바로 비몽사몽이었던 거죠. 그제서야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인생에는 이런 비몽사몽의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큰 변화나 충격 앞에서 현실감을 잃게 되는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막상막하, 막상막하. 여러분, 제가 완전히 바닷가에 떨어졌던 그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에 머릿속이 새하얗더라고요. 직장도 잃고 아버지마저 위험한 상황이라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막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을 막, 위상, 막을 막, 아래하.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죠. 축구 경기에서 두 팀이 정말 치열하게 경기할 때 도저히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는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막상막하예요. 회사에서도 2명의 직원이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누구를 승진시킬지 고민될 때도 막상막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한나라 시대에 운거라는 장군과 팽월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싸울 때 유방 편에 서서 활약했는데 둘 다 정말 뛰어난 전략가였거든요. 운거는 계략이 뛰어났고 팽월은 게릴라전의 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누가 더 뛰어난 장군인지 계속 비교했는데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웠대요.
운거가 기가 막힌 작전을 세우면 팽월도 그에 못지않은 전과를 올리고 팽월이 놀라운 전술을 보여주면 운거도 그만큼 훌륭한 성과를 냈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이 두 장군을 가리켜 막상막하라고 불렀어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을 정도로 실력이 비슷하다는 뜻으로요. 그날 병원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과 경쟁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 만나서도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은근히 재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다행히 큰 수술 없이 회복되셨고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때로는 막상막하인 상황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진짜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 자신이었어요. 발본색원, 발본색원. 물이 새는 양동이를 들고 있으면서 계속 물을 채우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아무리 채워도 물은 계속 줄어들죠. 그런데 그 사람은 구멍을 막으려 하지 않고 계속 물만 붓고 있어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바로 발본색원이에요. 발본색원은 뽑을 발, 뿌리 본, 막을 색, 근원 원자를 쓰죠.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처리하지 말고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라는 의미죠. 마치 잡초를 뽑을 때 잎사귀만 따는 게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시대에 동중서라는 학자가 있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는 겉으로는 강대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어요. 관르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은 굶주렸죠. 황제는 계속 임시방편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홍수가 나면 둑만 닦고, 도적이 생기면 군사만 보내고, 굶주린 백성이 있으면 쌀만 나눠주고 말이에요. 그때 동중서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죠. 폐하, 병든 나무에 썩은 가지만 자르면 뭐 하겠습니까? 뿌리가 썩었는데요.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발본색원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 양동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직장에서 야근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피로회복자만 먹고 있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고 다음날 또 피곤해서 각종 영양제와 커피로 버티고 그런데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구멍난 양동이에 물만 계속 붓고 있구나. 진짜 문제는 야근이 일상화된 직장 환경이었는데 저는 그 증상만 계속 달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상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어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니까 피로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야만 진짜 해결이 되죠. 아비규환, 아비규환. 긴급 속보입니다.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하죠? 갑자기 뉴스 진행자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친구들과 치킨을 먹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 치킨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주방에서는 기름이 튀고 홀에서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직원들은 뛰어다니고 정말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기 완전 아비규환이네. 아비규환이라는 말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그 순간 정말 딱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비규환은 아비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아비는 고통이란 뜻이고 규환은
울부짖는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완전 대혼란, 아수라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곳이 바로 아비지옥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죄를 지은 중생들이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울부짖는다고 했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혼란과 고통을 보면서 이건 마치 아비지옥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극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 치킨집에서의 일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모든 게 한꺼번에 꼬이고 엉켜서 아비규환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도 그랬어요. 상사는 화내고 동료들은 서로 탓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 혼란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비규환 같은 상황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였어요. 그날의 혼란이 오늘의 깨달음을 만들어준 셈이죠. 견마지로, 견마지로.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변기를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변기를 닦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오늘 오시거든요. 오늘 배워볼 사자성어는 견마지로예요. 견은 개견, 마는 말마, 지는 의지, 그리고 로는 수고 로자를 써요. 개와 말의 수고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시죠? 견마지로는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를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개나 말처럼 묵묵히 주인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노력도 그런 정도라고 겸양하는 표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라 때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흉노족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의 작은 노력은 개와 말의 수고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과 노력을 그저 개와 말이 주인에게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겸손하게 말한 거죠. 그 당시 개와 말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동물이었어요. 개는 집을 지키고 말은 사람을 태워주는 정말 충실한 동반자였거든요. 그런 동물들의 수고를 빌려서 자신의 노력을 낮춰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변기를 닦으면서 깨달은 건 진짜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는 것도 결국 견마지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작은 수고야말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에요. 시시비비, 시시비비. 지하철 2호선 출근길에서 본 풍경인데요. 한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젊은 남자분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못 보셨던 거죠. 주변 사람들 표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시시비비예요. 시는 오를 시, 시는 오를 시, 비는 그를 비, 비는 그를 비를 써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분명하게 구분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의견이 갈릴 때, 회사에서 회의할 때, 심지어 가족 간에도
누군가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단순히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 당시 중국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과 질서가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기준이 모호했거든요. 특히 공자님이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셨대요.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했고 통치자들도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 없어서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졌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게 옳다고 했는데 내일은 저게 옳다고 하고 이 나라에서는 이게 법인데 저 나라에서는 저게 법이고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공자님은 이런 혼란을 보시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와 의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거예요. 시시비비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하철에서 깨달은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신 게 당연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 젊은 분이 더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시시비비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론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상황의 전체를 봐야 하고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 시시비비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신중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구난방, 중구난방. 택시 기사님이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요. 어제 새벽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라디오 볼륨을 낮추시더니 요즘 세상 참 시끄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묘하게 와닿더라고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화살보다 무섭다면서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중구난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은 여러 사람들, 구는 입, 나는 어렵다, 방은 막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의 입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말을 시작하면 그 말들을 통제하거나 막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나쁜 소문이나 험담이 퍼질 때 이걸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물 샐 틈 없이 퍼져나간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에 백기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전쟁의 귀재였거든요. 승승장구하면서 적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백기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나라 왕이 이걸 역이용했어요. 백기가 병에 걸려서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짓 소문을 일부러 터뜨린 거예요. 그 소문이 순식간에 온 나라에 퍼져 나갔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어버렸죠. 결국 백기는 억울하게 자결까지 하게 됐어요. 한번 퍼진 말들을 되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이야기죠. 그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나눈 대화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거든요.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소문이 하루 만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아무리 해명하려고 해도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이미지를 바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말이라는 게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주인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는 걸요. 중구난방, 여러 입을 막기 어렵다는 말처럼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 같아요. 문전박대, 문전박대.
40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절 어떻게 대하는지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거든요. 그 전까진 정말 몰랐어요.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았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는 문전박대인데요. 문은 대문문, 전은 앞전, 박은 박할 박, 대는 대접할 대예요. 글자 그대로 풀면 대문 앞에서 박대를 받는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찾아간 곳에서 냉대를 받거나 쫓겨나는 상황을 말해요. 요즘으로 치면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차갑게 돌려보낸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에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이름이 풍환이었어요. 이 사람이 제 나라의 재상, 맹상군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맹상군 집 문지기가 풍환을 보더니 완전히 무시했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지로 본 거죠.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대문 앞에서 쫓아냈어요. 풍환은 그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며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풍환이 엄청난 인재라는 게 밝혀지면서 맹상군이 후회했다는 이야기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40살 되던 해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날따라 옷을 잘못 선택했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리셉션 직원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심지어 면접 시간이 되는데도 계속 귀닥이라고 하면서 다른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결국 면접도 제대로 못 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제 이전 직장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인 것 같아요.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격지심, 자격지심.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젊은이, 요즘 뭐하고 지내?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 보면 다 뭔가 숨기고 있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는 바로 자격지심이에요. 자신 스스로 격할격, 갈지, 마음심.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를 격해서 마음이 상하는 것, 즉 스스로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뜻해요. 쉽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주눅 들고 위축되는 거죠. 마치 아무도 안 봤는데 혼자 부끄러워하는 것처럼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네가 스스로를 낮춰보고 있으니 남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격하시키지 마라. 바로 여기서 자격지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보기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하하고 주눅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을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이 없었더라고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항상 그냥 이것저것 일하고 얼버무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자격지심이었더라고요. 제가 먼저 저를 격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격지심은 결국 스스로가 만든 감옥이에요. 남들이 가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둔 거죠. 위풍당당, 위풍당당. 엘리베이터가 바로 열린 그때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25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장은 빌린 거고 구두는 한쪽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손에는 며칠째 들고 다닌 구겨진 이력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단어만 떠올랐어요. 위풍당당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위풍당당은 위자의 바람풍, 마땅할 당에 마땅할 당을 써요. 위세나 기품이 있어서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걸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삼국시대에 관우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키가 9척이나 되고 수염이 길어서 미염공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관우의 진짜 위풍당당함은 외모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관우가 적진 한복판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수만 명의 적군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적들이 다 압도당해서 길을 비켜줬다고 해요. 무기 하나 들지 않고도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것이 바로 위풍당당이다 라고요. 그 관우의 위풍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거였어요.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저도 깨달았어요. 제가 25번의 거절을 당했던 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면접관을 만나자마자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온 김아무개입니다. 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위풍당당함은 비싼 정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절차탕마, 절차탕마.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제게 하시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다 잘하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혼자 공부하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자성어가 딱 이런 이야기예요. 절차탕마. 절할 절, 차할 차, 타찰탁, 갈마. 뼈나 뿔을 자르고 돌을 갈고 옥을 다듬는다는 뜻인데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뼈를 자르려면 칼이 있어야 하고 돌을 갈려면 숫돌이 필요하고 옥을 다듬으려면 정교한 도구들이 있어야 해요. 결국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서 하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절차탕마거든요. 이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제 나라에 관중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포수가라는 친구와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장사를 하면 관중이 항상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포수가는 관중이 가난해서 그렇다며 이해해줬어요. 관중이 벼슬을 해도 쫓겨나고 전쟁에 나가서도 도망치고 뭘 해도 실패했는데 포수가만은 때가 아직 안 왔을 뿐이라고 믿어줬어요. 그러다가 관중이 적국의 신하가 되어 자신의 주군을 죽이려 했을 때도 포수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왕에게 관중을 추천했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를 재상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관중은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관중은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포수가다. 그날 버스에서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공부할 때도 혼자 끙끙대고, 고민이 있어도 혼자 삭히고, 뭔가 잘못되면 혼자 책임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누군가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고,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 왔기 때문이었다는 걸요. 혼자서는 절대 다듬어질 수 없어요. 관중과 포수가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부딪히고 갈고 닦을 때 비로소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유구무원, 유구무원. 여러분, 40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셨거든요. 너는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살았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답할 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입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그 순간이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이야기할 사자성어가 바로 그런 상황을 딱 표현한 말이에요. 유구무원. 유는 있을 유, 구는 입구, 무는 없을 무, 어는 말씀 언이에요. 말 그대로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다는 뜻이죠. 너무 당황스럽거나 할 말을 잃었을 때, 아니면 뭔가 잘못을 해서 변명할 말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이야기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제나라에 안영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안영은 말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났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말로 위기를 넘기는 달병가였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나라 왕이 안영에게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그렇게 말을 잘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말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순간 안영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말솜씨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유구무원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버지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아버지의 질문이 너무나 본질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뭘 하면서 살았느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진짜 중요한 질문 앞에서는 입은 있어도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요. 때로는 말이 없는 침묵이 가장 정직한 대답일 수도 있겠더라고요.